예정이고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유영철 교수님, 그리고 법무법인 이재의 염승열 변호사님, 그리고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소비자경제위원회 성수희 위원장님, 자동차 정비 안전연구원 최동일 원장님, 그리고 서정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과 김선일 교수님. 자, 그럼 지금부터 이호동 교수님께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유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여러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유영철 교수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노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이 아닌 환경정책 설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책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오염을 줄였는가? 둘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셋째,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입니다. 현행 노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기폐차 정책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4, 5등급은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유로 기준에 따른 행정적 분류이며 특히 4등급 차량은 정비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값 충족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량이 적고 관리 상태가 양호한 차량도 연식과 등급만으로 폐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정비 불량으로 실제 고배출을 일으키는 차량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함께 됩니다. 이는 환경정책이라기보다 행정 편의에 기반한 감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의 목적은 차량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신뢰도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비하면 탈 수 있는 차를 왜 없애느냐? 폐차된 차가 해외에서는 다시 운행되는 건 무엇이냐? 환경정책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술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연식이 아니라 연소 제어와 후처리 시스템의 상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센서 하나의 오차, DPF 재생 실패, EGR 제어 불량만으로 배출가스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들이 제조사 매뉴얼대로 정상 작동하게 되면 차량은 설계된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비 지침서에 따른 배출가스 유지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 유지 정비란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환경 성능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차량이 오래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서 벗어난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 한 대를 폐차하고 새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반면 기존 차량을 매뉴얼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의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연식 중심의 조기폐차 정책에서 배출, 성능,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실측 배출 진단을 하고 배출가스 유지 정비를 통한 개선 불가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조기폐차는 수단으로서 환경정책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문제는 없앨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유지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유지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정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요약을 하자면 실측 배출량 측정 기준으로 발견이라고 동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아까 EREV 얘기 김종환 이사장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행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실배출량은 달라지는데 그게 등급제에 따라서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검사소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정비 검사 받으면 불합격 차량이 제가 알기로 13%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87%의 차량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도 2년에 한 번씩 디젤차 같은 경우 좀 더 빠르게 검사 비용을 몇만 원씩 내면서 모든 차량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측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보면 OBD를 연결해가지고 차량이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연계하고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작사에서 본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이후에 생산된 모든 차량 중에 50% 이상은 커넥티드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량들은 블루링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차량의 모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해서 본다면 실제 우리가 검사소 들어가서 차량의 배출가스를 직접 측정을 하고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내는 게 아니라 검사소에서 나와가지고 급출발하면서 가속페달 풀을 밟고 이런 부분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이나 검증을 통해가지고 실배출 기준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이러한 다른 정비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승열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이 현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열입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토론의 자료실에 제가 자료를 넣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저는 대신 오늘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자동차행정협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문제는 계속 10년째 얘기가 들어온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개선과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조법 제80조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기본적으로 관리감독, 기준, 정기검사 업무 등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체제를 허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독점 체제로 환경협회가 그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당연히 제한이 될 것이고요. 가격이나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외부 검증도 민간 업체를 통해서 다수의 민간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봤을 때 돌아올 소비자의 어떤 혜택, 선택권, 외부 검증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 품질, 혁신도 당연히 유인될 여지가 없겠죠.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일 그리고 영국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띄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주권이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가장 높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어떤 명칭은 아닌데 스모그 체크라고 뭐 스모그를 확인한다 이런 뜻이죠. 캘리포니아는 스모그 체크 프로그램을 주 단위에서는 DAR이라는 조직이 감독하고 관장하지만 검사 자체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민간 소속 검사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천여 개에서 8천여 개 정도가
캘리포니아 주에만 이 검사소가 있다고 하고요. 민간 검사 이러한 스모크 체크 스테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라이센스를 줘서 인허가를 줘서 하게 하고 관리 감독 정도를 하는 그런 체제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만 할 수 있는 체크 스테이션, 그리고 검사와 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크 스테이션, 이렇게 다양하게 좀 규제를 설계해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기준을 정하고 감독을 하고 제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다수의 민간 업체에게 경쟁을 하고 시키는 구조죠. 유럽연합 내 독일 사례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연합은 EU 법에 따라서 기본 틀을 정하고 각 EU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국가 입법을 하죠. 법 체계를 그렇죠. 독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허가 규정 이런 법에 의해서 제 29조에 보면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PTI 정기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TUB, 데크라, GPU, KUS 등 여러 개의 검사기관이 감독 인증 업무는 정부에 당연히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검사 업무 자체는 경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검사소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 검사소 숫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교통부 산하기관인 DVSA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민간 검사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포드, 키윅 등 대표적인 이제 민간 검사 업체들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요. MOT 테스트라고 하죠. 인증받은 예를 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BPS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이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자유롭게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도 보면 공통점은 정부가 기준 감독 제재를 담당하고 실제로 검사 등의 실무 업무는 여러 곳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경쟁을 시키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독일, 영국 등 정부는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을 합니다. 민간 업체들이 실제 실행을 하고 검사 업무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구조죠. 한국은 사실상 단일협회 중심의 구조이라고 말씀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구조가 대단히 예외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권 독점의 폐해를 지적한 한 100년 전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 브랜다이스라는 유명한 대법관이 계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조직은 필연적으로 무책임해진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저희 대기본 방지 관련해서 배출가스 검사 등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폐해를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정책은 대부분 해외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부분 거의 80% 육박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환경 기준과 이런 걸 보면 유럽 기준을 따라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도 국내하고의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자동차 제작에 관한 어떤 출고에 관한 규정들은 해외를 이렇게 따르면서 지금 명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간업체끼리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좀 있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배출가스 전문점 기업 아까 일본의 이사장님 2007년에 시작됐던
전문 정비력 사업에 대해서 저도 초창기 멤버로 해외 사례를 보라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캐나다에 갔었는데 캐나다에는 에어케어라는 곳에서 대기지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도 요구하고 들어가도 되니 물어보고 이렇게 상당히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환경 오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미래 자산을 우리가 뺏어다 쓰는, 빌려다 쓰는 이런 개념으로 실질적인 감축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들이 단일 기관, 단일 단체에서 이제 독점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고 마지막 말씀은 큰 조직은 필연적으로 무책임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실제 DPF 같은 경우는 국내 보급된 차종이 차량 대수가 좀 작은 경우에는 그 차에 맞는 DPF가 없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DPF를 장착을 하지 않으면 차량의 운행이 안 되고 이런 의무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베니핏이나 수익도 충분히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소수밖에 공급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발비에서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공공재의 성격으로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빌리티 오브리주고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보면은 특별 차종 하나가 정말 500대도 안 팔린 차종을 개발해서 국내에 보급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인데요. 그때 5년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갖다가 팔리지도 않는데 왜 개발하려고 하는지한테 물어봤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내에서 그래도 유일한 맏형의 역할을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차종 중에 대응할 차종을 적자가 나더라도 개발해 두는 게 우리가 노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움을 위해서. 이런 제가 이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어떤 정신들이 실제 자동차 환경에 관여하는 단체들도 같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희 순재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경제위원 성수희라고 합니다. 토론 원고의 프로 공부를 읽지 않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책 방향이나 그리고 그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제 견해를 저희 단체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제가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제가 상가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 플랜트 산업협회 그 본부장을 한 5년 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대한 협회도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규모도 어차피 오늘 토론 주제가 사실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그 개선 방안을 위한 마련을 위한 토론인데 여기 운영 주체가 제가 자동차 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협회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협회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협회가 인원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사업도 너무나 비대하고 그리고 예산도 너무나 많고 2004년도 말 예산 통과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전기차 그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아마 1775억 원 그렇게 편성된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한 협회가 가지고 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업 구조에 있지. 좀 오늘 활발하게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그 자동차 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이나 안전 관리 집행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고 산자부는 사실 보급 및 산업 및 기술 지원을 좀 담당했었고 환경부는 지금 이제 보급하고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전기차 하는데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기술 지원은 산자부터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급과 이런 보조금을 줘서 보급하는 거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분은 안전인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보도판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그 사실 구분도 상당히 오래된 이 업무 구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배경관리법도 제일 처음에 아마 그 제정이 됐던 게 199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90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40년 안에 가는데 그 배경관리법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시대에 맞게 법안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의 그 수요에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에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걸 지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잽싸게 작년 10월 달에 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환경협회가 예를 들면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데 과거에는 사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아까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 단체에서 오신 분들 얘기로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전체 예산은 거의 99%가 지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동차 환경협회에 이렇게 많은 권한과 사업을 줬는지 사실 저도 협회에 있을 때 저도 사실은 본부장으로 갔을 때 낙하산 인사로 갔습니다. 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보니까 회장, 상금, 부회장 밑도들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거의 관료 출신들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예산도 한국환경공단하고 아마 한국자동차 환경협회하고 둘이서 예를 들면 뭐 관리 업무는 환경공단에서 주로 하고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저렇게 집행 업무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도 제가 볼 때는 이 독점구조가 사실 잘하면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제 공무조정실 그 조사에서도 그렇고 감사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독점하고는 이 자동차 환경협회가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 수년간 지적된 게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개선이 된 게 크게 없어요. 오히려 국회에서 지적돼서 예를 들면 이거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의 범위다. 또는 시행령을 근거해서 과도한 업무의 범위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거는 또 작년 10월에 잽싸게 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사실 뭐 우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불편한 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느 전기장치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10명 중 8명은 제가 볼 때 충전할 때 좀 불편하거나 뭐 카드가 인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나온 거 보면 한국 분위기 조사에서도 사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그 전기장치 영화 이거 불편하다 하는 게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2년간 접수된 그 요금 결제 관련한 그 불편이 63.4%가 되고 충전기 고장 장애가 20.8%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2,400이라는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그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중에 그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충전기가 2,400가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배출가스 DPF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뭔가 인증받을 때는 그 정품을 가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실제 목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000건, 24,000건은 제가 볼 때 미인증 제품으로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한국자동차협회가 보조금을 편취해가지고 사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것도 있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굳이 이 특정 단체에 많은 권한과 사업을 좀 환경부가 또 부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한 단체가 독점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행정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민간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서비스의 질이 높일 때 결국은 문을 열어줘서 민간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제가 볼 때는 뭐 공공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민간 전문기관도 많습니다. 충분히 한국자동차협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업을 저에게 분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한 1조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실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좀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관련 측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좀 활발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수 위원장님께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과점식의 특정 단체가 모든 사업권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기술의 향상이나 이런 부재를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의 연장선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발표 자리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파지티브로 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뭐 대부분은 이제 여러 번 만났던 분들이고 그런데 보면은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장비나 기술이나 방법을 제시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어느 특정 조건에서 분명히 검증도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DPF, 뭐 SCR 이렇게 몇 종으로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효약이라도 그 명시된 것에서 예외되는 사항들은 무조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컨스테이트가 제한 조건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파지티브 법 베이스의 어쨌든 한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 부분도 환경협회가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의지와 인프라와 기술력과 방향성을 가진 단체나 민간 단체들도 도저히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없는 이런 공백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경쟁적인 기술 발전에 어떤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희 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 토론과 그 발제자 분들에 대한 그 얘기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얘기를 저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신 분들의 의무가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전기 사업에 종사한 지 한 33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또 자동차 안전과 또 환경에 따른 그 연구를 오늘 이 자리가 좀 아쉽지만 사실 그 국토부 또는 그 아까 계신 우리 그 교수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 제재료 리사이클링 그 리메이크 팩처링에서 한 10년 넘게 그 정부 과정을 한 5개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해서 높은 점수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동차 이 서비스 산업이 좀 사각지대에 많이 놓였던 부분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결국에 그 주제문 발표하신 우리 그 서울시 그 조합에 계셨던 우리 그 이사장님 모두 공감합니다. 그 어떤 의견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들이 자동차 전기의 중요성 이런 가치들이 좀 정상화하는데 환경과 더불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능하면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그 바람직한 그 관리 체계가 개선하는데 어떤 중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면서 집중적으로 혹시 제가 관련된 자동차 종합정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은 토론으로 대신하고요.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토론하면서 그 대화와 어떤 소통하면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 서비스 산업의 기술이나 문제를 심각하다. 최근에 제가 활동하는 거를 이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조선업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동차 정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프지만 한번 앞뒤를 서로 좀 어울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젊은 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저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명 연장, 환경 보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자동차학과 교수로서 이런 대외 활동을 한 지가 2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내일모레 60이거든요. 근데 늘 보면 제가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가도 이게 늘 후배쯤에 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인력, 젊은 기술 인력, 젊은 교수진들은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부의 정책이나 각종 기술 지원 자금도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되고 AI가 들어가야 되고 미래차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내연기관의 수명 연장,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기술적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 정말하는 거죠. 여기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이 매년 10% 신차가 등록된다는 것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타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계속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명 연장, 정비 이 얘기를 하는 걸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내연기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건 죄송스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 정도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연기관이 훨씬 많이 기대가 다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거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에 젊은 기술진이나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이 참여가 부재한 것도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구조, 아까 이제 그 해외에서 2표 합성연료 말씀드렸죠. 이사장님께서 합성연료를 얘기했었고 3년 전에 영국의 수닉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5천에서 10,000파운드의 청구서를 뒷면서까지 전기차를 신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비싸다. 첫 번째. 두 번째 숨겨진 이유냐면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중국, 한국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자국산업 보호라는 측면이 늘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 자국산업 보호라는 거는 자동차 제작도 있지만 부품 산업 그리고 전기 인력까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기 인력 말씀드린 것 중에 황금 도장 인력은요, 이제 국내에서 황금 도장을 하겠다는 인력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초급을 335만 원 이렇게 제공하면서까지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사업을 시작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산업의 부재가 몰락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하면서 향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좀 더 연기하고 유지해서는데 이번 어떤 토론의 취지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선희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소비자협회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상황을 요즘에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비교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 차중에서 2,650만 대도 지금 등록돼가지고 누적된 차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 중에서 친환경 차가 현재 13.2%로 됩니다. 350만 대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차종들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이 번째로 그다음에 수소차는 뭐 얼마 없죠. 하파리는 전체 차가 2,650만 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연기관 차가 2,200만 대고요. 친환경 차가 350만 대, 그다음에 경유차가 여기서 860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경유차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게 15년 전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는 약 1,000만 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0만 대로 줄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25년도 작년에 1년 동안 감소한 것이 경유자동차가 449만 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근래 전체 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많고 전기차가 오히려 좀 수량이 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89만 대가 이제 전기차고 하이브리드 차가 255만 대입니다. 수소차는 4만 5천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차들이 소비자들이 택하는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255만 대가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일단 전기차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중간되는 과정의 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택하는 친환경 차를 하이브리드 차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유차들도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적으로 보면 열효율이 지금 퍼센트가 한 5% 되고요. 가솔린 엔진, LPG 같은 것은 한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효율은 좋게 내리면 완전 요소가 되면은 배기가스가 많이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 환경협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이를 통과를 맡고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어떤 행정 편의 내지는 어떤 해체 안수라든가 어떤 DPF를 갖다가 누리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실제 통제들한테는 그게 체념적인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가 중간에 적당한 많이 택하는 차라고 그랬는데 그 차가 지금 연비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들도 기술적으로 표현을 보면 DCT라고 해가지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런 것들과 터보차를 갖다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접목하면은 결국은 확장된 전기자동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ER-EV4라고 그러죠. 그런 차들로 확장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 차를 택할 때 바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과도기적인 차종, 나이트 하이브리드라고 48V DC2, 48V 전동기, 48V 과도 이런 걸 택하면은 확장력이 하이브리드차가 기술이 전동이 돼가지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EPF 디젤차 쪽에 내는 죽이는 게 주 목적인데 EPF 기능이 그러니까 저거죠. 매연을 산출된 것을 나중에 후처리로 키우는 겁니다. 결국 엔진 오일하고 연료하고 이제 덜 탄 것이 이제 그중에 수투 펌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후처리로 다시 키우는 겁니다. 결국 연료를 키우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환경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과 제도적인 문제를 보면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그런 데를 이렇게 참 많이 의존을 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편의 위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유해 배출가스 감소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관리 사업하는 걸 보면 정비 검사 사업이 있고 매매업이 있고 폐차업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비 사업, 검사 사업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그 지정 정비 검사 그 사업자가 종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데 교통안전 분단하고 일반 정비 분단이죠. 정비 업체 중에서 시설 갖추고 설비가 있으면은 이제 그 관리 사업을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다 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업 쪽에서는 그 중고차 성능 평가 점검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단체가 사람들이 한 4군데가 참가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단보증업체하고 한국자동차기술협회, 그 다음에 전국자동차 성능평가협회, 그 다음에 자동차 공정정보협회 4군데가 참가해가지고 그 중고차 거래할 때 성능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기존 연료, 석유 연료를 쓰는 차를 전기차로 바로 바꾸지 말고 중간에다가 하이브리드 차를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넣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업무할 때 행정 편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하고 민간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관리사업주에서 매매업 쪽에서 하는 중고차 성능평가 점검업도 아까 4군데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공평한 경쟁력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로 중앙정부 기후환경에너지 환경부에서 실시적인 환경보호를 추진할 때 국민의 생활 수준, 그다음에 건강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패널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드로폰 아틀라스 로봇이죠. 아틀라스 로봇이 출시되면서 현장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당장 대체할 수 있고 효율성이나 유지 비용에서 일반 근로자 10분의 수준이거든요. 그걸 도입한 지 1년 반에서 2년이면 투자금 회수되는 특기적인 로봇이 발표가 되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노조의 경우 없이 한 대도 생산직에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는 본론은 수레바퀴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는 강조를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트러블 없이 연착을 시키는 방법은 실제
아틀라스 로봇이 현장에서 아직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는 자연 감소되는 얘기입니다. 노조가 정년 퇴직을 통해서 자연 감소되는 인력들을 보다 안전하고 쉬운 일자리로 전환을 하면서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로봇이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면 어차피 10년, 20년 안에 완전한 어떤 생산직의 어떤 변화나 일자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기 폐차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10년, 20년 안에 차들이 순차적으로 폐차가 되면서 신차가 도입되면 그거에 맞춰서 전기차를 전환을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돈만 지급해가지고 전기차를 보급에 힘쓰는 것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차 보급이 왜 활발한지 아세요? 경차는 특정 대도시를 제외하고 일본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되는데 주차장 요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경차는 예외로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를 사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북경이나 상하이에서 현재 전기차가 방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포함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이 5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 중에서 보조금 정책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북경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 대수를 제한하면서 등록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가 폐차되기 전에 새 차는 등록이 안 되죠.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는 예외를 둡니다. 그런 식의 어떤 비재정적 지원을 통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조기 폐차 부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작사나 부품뿐 아니라 정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로 기술 인력이 돼요. 그 보조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배출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기차 몇 대 보급했으니까 환경에서 얼마큼 됐다는 보고서가 많이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보면서 주차장에 세워놓는다고 환경 개선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가 포함하다가 다들 마일리지 특약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 미만이면 30%, 5,000km 미만이면 50%를 보험회사에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마다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기차의 보조금도 구매 보조금이 아니고 구매는 내 돈 내고 다 하는데 연간 10만 킬로 뛰면 500만 원 돌려줄게. 100만 킬로 뛰면 1000만 원 돌려줄게. 이렇게 주행거리 디펜던트에서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손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저감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고 검증된 기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법률이 파지티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적용 못하고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협회에 대한 어떤 독과점 단일기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